5년 이내에 한국도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이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7년 이내에 중국이 모든 군사적 준비를 끝마치고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분석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거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꾸준히 주장되어 왔었고 그때마다 몇 번의 도발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 침공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호들갑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직접 그간의 첩보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신력에 있어서만큼은 웬만한 싱크탱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란 것인데요. 실제로 현 CIA 국장 윌리엄 반스는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미국의 CIA 국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미중 갈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미 정보당국의 수장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상 매우 높은 확률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2027년은 중국에도 대단히 상징적인 연도입니다. 바로 2027년은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군의 현대화가 완료되는 시점인데요. 게다가 4년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네 번째 연임을 결정한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즉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전쟁도 불사할 것이 당연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인 푸틴이나 김정은만 봐도 시진핑이 독재에 얼마나 환장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보다 한국의 최악인 이유는 대만 침공이 곧 이 땅의 두 번째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봐야 한국은 기껏해야 파병 정도만 해주면 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만과 한국의 지리적 거리를 생각하면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겠지만 이것과 휴전 상태인 한국에 다시 전쟁이 재개된다는 건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대만의 지리적 위치보다 상징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며 있는 대만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상하이 같은 항구들은 대만을 점령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쪽은 한국과 일본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군사 행동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하이패스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또 이 말 뜻은 호주나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중국을 막기 위한 최전방의 저지선인 셈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 미국의 시각에서 대만은 북한의 움직임을 최전방에서 감시하는 한국의 GOP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전력을 동원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버티고 있지만 미국도 한국이 중국을 온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다이렉트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대만이 거의 유일합니다. 게다가 대만 침공은 그동안 입으로만 싸웠던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물리적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일부를 투입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빈틈이 생긴다면 북한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 할 테니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은 당연합니다. 즉 쉽게 말해 2027년 이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곧 5년 이내에 북한이 국지도발 이상의 군사적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미래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말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처럼 전쟁이 거의 확실히 예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할 시간이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면 전면전이 아닌 이상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있어 기껏해야 소요 사태 정도의 피해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정상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나라들이 지나치게 강대국이다 보니 아직도 한국의 국방력이 미약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현재 군사력뿐만 아니라 최첨단 미래군사기술연구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미래군사기술은 연구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당장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시도조차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미래를 대비할 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가 다름 아닌 레이저 무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지난 2020년 레이저 무기 실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 시험에서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무려 1km 전방의 목표물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시험 당시 목표물로 사용된 로켓 모양 표적인데요. 바로 이 표적이 노동미사일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레이저 무기는 최대 사거리만 무려 1300km에 달하는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질의 철판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기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력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방공 분야에 대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레이저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지난 2020년 11월에 발표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8에 불과합니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초당 2,500m를 비행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너무나 빠른 속도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방공망으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이 둥펑 17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성공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우레적성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비대칭 전력인데요.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빨라봐야 레이저의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를 회피하거나 대응할 수 없습니다. 즉 속도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저는 격발과 동시에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는 발사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약 50억 원에 달하고 발사 플랫폼도 정저대양함 단 한 척뿐입니다. 게다가 뛰어난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천공투조차도 발당 15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레이저 무기는 레이저 발진기를 냉각시키는 데에만 전기가 소모되는데요. 이 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요격 체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나라든 당연히 여유만 있으면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레이저는 산란안의 빛의 특성상 대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레이저 출력에 따라 한 번에 여러 표적을 타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한 노동미사일은 관통 시험에서 소요된 시간은 17초였습니다. 즉 레이저 출력에 따라 목표물을 파괴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레이저의 압도적인 속도 덕에 상당 부분 감쇄되는 단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적성국의 미사일 보유량을 생각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레이저 무기의 연구 개발은 말도 안 되게 고난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2020년의 시험으로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충분한 실증 단계에 돌입하긴 했지만 사거리가 최대 1.5km라는 제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당면의 목표로 레이저 무기의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300m 거리에서 155mm 포탄,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파괴하는 실증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레이저는 순간적으로 700도 이상의 고온을 발생시켰고 모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건 이 시험에서 레이저를 발사한 레이저빔 집속기의 크기가 지지대를 포함하더라도 2m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의 크기를 기껏해야 성인 남성 정도의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이저 발진기, 전원 공급기, 냉각기까지 소형화에 성공해서 이 정도면 민간 SUV 정도 크기인 소형 전술 차량에도 충분히 탑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전술 차량의 부무장으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건 미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대한민국이 그 뒤를 바싹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25년까지 레이저를 이용한 대공무기 도입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레이저 무기의 출력은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고정임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중국군의 현대 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름 아닌 드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의 기갑 전력의 레이저 대공망까지 갖춰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략무기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완전히 한반도를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 중국과는 대등한 싸움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의 질적 강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를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전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칠 수 있는 전력이 하루빨리 확충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